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정치 현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이 어제 창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당대회에 제3지대를 모색하는 인사들이 사실상 총 집결을 했어요. 뭐 이준석 전 대표, 양향자, 뭐 유호정 의원,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등 연단에 일렬로 섰는데 이분들이 왜 연단에 함께 올라갔을까요? 연단에 가면은 또 쓰죠. 원래 그러나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화면상으로 보면 같이 하시나 이런 착각을 그러니까 TV 화면상으로 봤을 때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다르죠. 예. 갔다고 해서 할 거냐 같이 이거는 좀 다른 문제고 특히 이준석 대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네. 우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신당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여전히 아직 확정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여지가 좀 남아 있는 문제고 또 한다 하더라도 금태섭 양향자 의원 등과 같이 하는 구조로 갈 거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는 가서 신당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제되는 행보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생각과 결이 좀 다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단에 이렇게 사람들이 쭉 올라가 있는 걸 보니까 이 신당에 참여는 안 해도 제3지대 여기는 공감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모여 있다 이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퍼포먼스 같은 거로 해석을 해야죠. 그렇죠. 네. 구체적 목표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내년 총선에서 30석을 얻어서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교두보 확보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루어질까요? 우선은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죠. 하나는 신당을 하게 되면은 왜 신당을 하는가와 비전과 그다음에 신당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대선 주자급 이런 이제 대중적 지지도를 확보한 인물이 있어야 되고 또 계층이나 지역 기반이 있으면은 신당을 만들어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좀 부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결격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례대표제의 향방에 따라서 조금 몇 석 이렇게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큰 어떤 임팩트가 있거나 혹은 영향이 있거나 이런 거로서의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0석 이거는 글쎄 희망사항일 수는 있어도 이낙연 대표는 욕심이지만을 전제로 일당을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 이제 그 미만으로 잡으면은 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그냥 일종의 이제 희망사항으로 좀 생각이 되어지죠. 눈에 띄는 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보낸 영상 축사예요.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충정에 공감합니다. 이 전 대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걸까요? 우선 이낙연 대표는 앞서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조금 입장과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신당을 한다면 이낙연 대표야말로 호롤단신이거든요. 만약에 하신다면. 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왜 하느냐가 불분명해요. 이 당대표까지 지내셨던 분이고 한데 왜 하느냐가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반응이 이제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가서 누구하고 할 것인가라는 이런 이제 손 잡을 사람이 이제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훨씬 더 적극적인 반응과 메시지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같이 나올 사람이 없다 민주당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런 가운데 어제 현재 70여 명이었고 아마 밤사이에 100명이 넘었나 봐요. 민주당 의원 한 100여 명이 분열 막아달라면서 연서명을 했습니다. 연서명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낙연 대표를 밀어내는 효과
당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로 오히려 작동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이제 탈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이 뚜렷하게 반드시 탈당해서 신당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갖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2015년부터 12월부터 시작된 김한길, 안철수, 뭐 박지원, 뭐 대표 등등의 이제 탈당으로 국민의 당을 만들어서 당시 총선에서 호남을 석권했거든요. 이런 거는 딱 예정을 해놓고 그냥 한 거고요. 가변성이 없습니다. 신당하겠다, 탈당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고, 과거에 이제 염동연 사무총장 탈당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그냥 상황이 그렇게 돼서 크게 이제 탈당의 그런 것이 생각이 확정적이지가 않았는데 탈당한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그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근데 지금도 이낙연 대표를 더 설득하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물밑에서 또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더 중요한데, 그런 것은 조금 안 보이고 서명해서 안 된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아주 좀 강력한 어떤 이렇게 비판 이런 것들을 전제한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를 더 밀어내게 되는 그런 걸로 좀 작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명이나 이런 것도 뭐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과연 설득의 하나의 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강력한 비판은 사쿠라 논쟁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런 거부터 여러 비판이 나왔죠. 예. 근데 이 연서명에 대해서도 이낙연 전 대표가 아주 좀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쪽 동네에 오래된 정치 뭐 습관이랄까 하는 것이 뭐 그냥 조롱하고 모욕하고 압박하고 억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온 버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밀어내는 효과 이런 걸로 작동을 하는 거죠. 벌써 표현이 저는 민주당의 이제 당내 민주주의 또 민주당의 비전, 전망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표현에서 그쪽 동네는 그러냐라는 표현까지 갔으면은 이게 이제 서명이나 뭐 의원들의 서명이나 이런 것들이 좋게 작동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또 반대로 이낙연 대표의 탈당, 신당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그러면은 노력이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인데 이거는 안 보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는 효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 와중에 비명계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리더십 리스크를 이제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퇴와 비대위 전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가령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탈당 신당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으로 이걸 치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자격심사죠. 공직후보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정의찬 사건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번복을 했단 말이에요. 패스를 시켰다가 번복을.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특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친명공천 또 이제 비명 이 소위 말해서 타격 이런 걸로 이제 요 프레임이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런 것을 잘 극복할 수가 있느냐. 특히 이제 사무총장 문제가 뇌관이 될 가능성이 커요. 사무총장. 예, 비명계 뭐 자객공천이다, 비명계 학살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무슨 소리냐?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 있기 때문에 다 경선이다. 그런데 그럼 단독 공천 달라는 말이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총장이나 일부 이제 친명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경선을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단독 공천을
추구를 한다든가 또 그렇게 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진짜 뇌관이거든요. 이런 것과 맞물려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주시하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경선이 아주 어려운 경우, 경선 전망, 승리 전망이 어려운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트라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에도 그랬어요.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뇌관으로 남아있고 특히 탈당, 신당, 이낙연 대표 이런 것들이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에 대표가 이제 고민은 할 수 있어도 소위 말해서 여기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과연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까 혹은 대표가 하는 것이 나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을 터인데 원칙과 상식의 요구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 이거는 전 가능성이 없다고 없다. 이 와중에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도 있었어요. 뭐냐면 그 기류의 김대중 영화입니다. 시사회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두 분이 다 뭐 정세균 전 총리 아마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도 이제 같이 초대를 받았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저녁 7시 시사회에 오겠다 이렇게 밝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안 만나게 된 그런 건데 또 만남도 불발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남도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신당 창당 와중에는. 예. 그래서 이미 이낙연 대표는 이제 생각이 굉장히 기울은 상태이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이재명 이낙연 회동 이런 가능성은 애당초 저는 뭐 없었다고 보거든요. 특히 뭐 시사회에서 뭐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니까 아예 이제 조금 시간 차이를 두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명락 회동 소위 이런 것은 저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뭐 사진 찍기용 뭐 회동 이런 거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는 개별적으로 또 만남이 조율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모양새가 의원들이 이렇게 연서명을 하고 또 이제 다른 전직 총리들하고는 만나시고 약간 이낙연 전 대표가 고립되는 그런 약간 모양새예요. 어떻습니까? 애당초 뭐 새 총리 연대에서 뭐 새로운 모색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세 분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특히 네. 이제 탈당 신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하고 두 분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신당 문제 관련돼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새 총리 연대에서 뭘 새로운 모색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 보고 정치하지 말고 보도 보고 정치하지 말고 누구 전원 듣고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두 분 총리를 만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새 총리 연대설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반응이라면 조금 각도가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꼭 지금 이 시점이 아니더라도 당의 이제 통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낙연 대표 신당이 요 시기를 기점으로 두 분 총리를 만나는 것은 그거는 조금 뭐 만나는 것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상황에 의해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그거는 뭐 크게 뭐 이렇게 평가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시다가 뭐 정의찬 뭐 이재명 대표 특보 공천 적격 판정 이제 번복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시한다 혹은 그런 것들이 없는 어떤 시스템 공천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 특보인데 하여튼 전과 사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격
심사에서 통과가 됐다가 번복이 됐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대표께서 그 업무상 실수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묵지 말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당연히 검증 절차에서 결론을 낼 만한 사안이고 그런 인물인데 이것을 그냥 통과시킨 것 자체가 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번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소위 지금 당에서 비명학살, 친명 패권 공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매우 유감이고요. 네. 업무상의 실수라면은 그거는 조치를 취해야죠. 이런 실수를 했다면. 일각에서 이제 이재명 비례대표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선은 그거는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준연동제에서 과거 비례대표제로 회귀했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변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다 하더라도 비례대표 말번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병립형 회귀를 또 전제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로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말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배수의 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비례는 검토 영역에서 조금 해당 사안이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실질 심사를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글쎄요, 뭐 그건 법원이 판단하는 법원이 거죠.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보기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에 이제 발부되면 이것도 이제 민주당의 악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현직 대표가 동시에 사법 리스크를 이제 안게 되는 그런 형국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민주당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요. 그때그때 좀 막 바뀌거든요.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사법 리스크 얘기들이 이제 쭉 나왔는데요. 체포동의안도 가결됐어요. 그리고 심사받았는데 기각됐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사법 리스크가 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재판 리스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걸 뭐 굳이 개념상 뭐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를 할 만한 범주에 속하지만 이게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재판 과정이 남은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얘기했던 사법 리스크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싶고요. 송영길 대표는 그야말로 전 대표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켜서 전현직 대표 사법 리스크 일으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가 되냐에 따라서도 민주당 내년 총선 전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걸 논의를 하나 봐요.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해지면 사실 비대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총선판이 왔다 갔다 하고 뒤집어지고 변화가 있고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정치적 상황이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렀을 때 훨씬 더 선전할 수 있느냐. 그게 대표적으로 2016년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시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왔을 때거든요. 네. 그때는 아주 당이 어렵고 국민의당이 말씀드렸지만 분당을 해서 호남을 기반으로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이 한쪽 다리를 그냥 거의 배갈 정도로 그렇게 위력적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일종의 이제 총선 승리에 이제 디딤돌을 놨죠. 그래서 인물이 누구냐가 전혀 영향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비대위 체계가 과연 국민의힘이 총선 치르는데 좋을 것이냐. 근데 아시지만 일련의 과정들이 뭔가 어거지
또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김기현 대표까지 물러나게 하면서 경로하고 물러나게 하면서까지 비대위 체제로 가는 이 실체가 뭐냐. 이것이 국민의힘에는 결국은 국민들 눈에는 좋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인물이 누구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는 과정과 이후에 총선 치러야 되는 전망이 국민들 눈에는 점수를 주기 어렵다. 그래서 별로 좋은 시스템으로 총선 치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